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수족 냉증과는 전혀 다른 질환임에도 수족 냉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 레이노 증후군입니다. 수족 냉증이 이름대로 손발이 너무 차가운 증상이라면 레이노 증후군은 피부색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되기도 하고 붉은색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추위뿐 아니라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레이노 증후군에 대한 진단과 치료, 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성분도 다양한 보습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건강 365 코린 베일리레의 Put Your Records On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이 찌릿한 저림증에 통증도 있고 차가운 느낌일 때 레이노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수족 냉증과는 다른 거죠. 수족 냉증보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방치되면 피부 괴사의 위험도 지적이 됩니다.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레이노 증후군 겨울철에 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병은 네. 레이노 현상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이 레이노 현상이란 추운 곳에 노출되거나 또 심리적으로 흥분 상태가 있거나 또는 손발에 심한 진동을 느낄 때 손과 발의 피부 색깔이 하얗게 창백하게 변하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더 파랗게 변했다가 다시 따뜻한 곳으로 가게 되면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현상, 이를 피부의 삼색 변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을 레이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노 현상이 가장 흔한 유발 요인이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레이노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피부의 삼색 변화 현상을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수족 냉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증상이 좀 비슷한가요? 예, 비슷합니다. 이 레이노 증후군하고 수족 냉증은 이제 증상은 비슷하지만은 원인과 치료는 이제 확실히 다른 병이에요. 그 레이노 증후군은 이제 추운 곳에 노출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이 됐을 때 손가락, 발가락 색깔이 주로 하얗게 변하거나 파랗게 변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증상인데 반대로 수족 냉증은 손이나 발의 피부 색깔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원래 그대로 있고 그 대신 차갑게만 느껴지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수족 냉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피가 안 통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수족 냉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레이노 증후군일 수는 있지만은요. 수족 냉증과 레이노 증후군의 확실한 차이는 피부 색깔이 변하냐 안 변하냐에 있습니다. 변하면은 레이노 증후군, 안 변하면은 수족 냉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노 증후군은 피부 색깔의 이제 변화가 특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피부색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되고 다시 붉어지는 변화를 동반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건 혈관이 특히 동맥이 작은 동맥이 쪼그라들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레이노 현상은 특징적으로 이제 추위에 의해서 발생되는데요. 특히 손이나 발로 가는 이 작은 동맥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또 혈관이 심하게 장시간 수축되어 있으면은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피가 통하지 않아 갖고 피부 색깔이 창백하게 변하고 이런 증상이 조금 더 지속되면 파랗게 변하고 또 이게 정맥의 피가 다시 손이나 발로 역류돼서 나오면은요, 손 색깔이 정맥피처럼 푸르게 변하는 현상, 이런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고 그 레이노 증후군의 전형적인 피부의 삼색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하얗게, 파랗게, 빨갛게 변하는 삼색 변화가 진단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또 이런 피부색뿐 아니라 이제 수족 냉증처럼 또 저릿하고 아프고 차가운 증상까지 생기면 일상에 불편이 크겠어요. 그렇죠. 레이노 현상이 생기면은 이제 피부 색깔 변하는 거는 불편한 점은 별로 없어요. 그냥 손과 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는 거지만은 또 다른 증상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또 저린 느낌이 들고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손을 만져보면 굉장히 차거든요.
그래서 추운 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냉장고도 잘 못 열게 되고 또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물건을 만지게 되면은 굉장히 아파요. 네. 그래서 뭐 좀 찬물에 목욕도 잘 못하게 되고 설거지도 잘 못하게 되고 뭐 그런 일상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손발의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심장에서 먼 곳에 체온이 먼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은 손이나 발처럼 심장에서 먼 곳으로 가는 작은 동맥, 작은 동맥이나 혈관에 경련이 일어나고 또 이 동맥이 경련에 따라서 과도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 네.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손과 발에 주로 레이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말씀 주신 이 레이노 증후군을 경험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다고 하던데요. 드문 질환이 아닌가 보죠? 예, 드문 질환이 아닙니다. 네. 레이노 증후군 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드문 질환 아니고 네. 1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3 내지 5%에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 인구를 한 5천만 명으로 볼 때 레이노 증후군 환자가 최소 150만 명에서 한 250만 명까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레이노 증후군의 원인이 뭔가요? 또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레이노 증후군의 원인은 혈관이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혈관. 손이나 발로 가는 작은 동맥이 추위나 뭐 흥분이나 뭐 진동이나 그런 자극에 의해서 네. 경련이 잘 일어나고 또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이 일어나서 피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네. 쉽게 얘기해서 말초 혈액 순환 장애 이것이 원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병명에서 나오는 이 레이노는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어거스트 레이노라고 하는 내과 의사의 이름을 따갖고 지은 네. 병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추위나 흥분, 뭐 자극 이런 것들에 혈관이 좀 예민해서 그런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게 1차성, 2차성, 특발성으로도 구분이 된다면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예, 크게 둘로 나누죠. 네. 1차성과 2차성. 그리고 1차성을 똑같은 말로 뭐 특발성이라고도 하고 원발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차성과 2차성으로 크게 나누는데 네. 원래 1차성, 특발성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이 혈관이 예민해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한 다른 질환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뭐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그 기저질환은 류마스 관절염이나 전신경화증이나 전신홍반 루푸스나 쇼그렌 증후군, 피부근염, 다발근염, 전신성 혈관염 같은 그런 여러 류마스 질환 때도 나타나고 또 그 혈관이 좁아지는 그 동맥경화 그런 혈관이 좁아지는 혈관 질환이나 또 혈액 내 단백질이 증가해갖고 피가 끈끈해지는 혈액 질환이 있어요. 네. 그런 거에 의해서 2차성으로 나타나는 2차성 레이노 증후군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혈관을 수축시키는 어떤 약물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약물에 의해서도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성 증후군이 80 내지 90%는 훨씬 더 많고요. 2차성은 뭐 한 10 내지 20% 정도로 좀 적게 나타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 2차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위험도로 보자면 류머티즘이나 자가 면역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이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2차성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그 2차성의 원인이 이제 류마스 관절염, 전신경화증, 뭐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뭐 피부근염, 다발근염, 뭐 전신성 혈관 이런 거 자체가 위험한 병이고요. 기저질환 자체가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레이노 증후군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되지만은 기저질환 자체를 치료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또 이 기저질환이 보통 전신을 침범하거든요. 심장이나 폐, 뇌, 혈관, 콩팥 이런 걸 주로 침범하기 때문에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이 1차성 레이노 증후군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료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내과에서 이 레이노 증후군을 다루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방치가 되면은 피부 괴사 위험도 있다면서요. 레이노 증후군이 심해지면은 손끝과 발끝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허혈성 피부괴사라고 하는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이제 썩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저질환이 없는 1차성 레이노 증후군에서는 이런 피부 괴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피부 괴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전신경화증, 루푸스, 류마스 관절염 같은 류마스 질환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2차성 레이노 증후군에서 이런 피부 괴사가 가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그 기저질환에 따라서 폐도 망가질 수가 있고 심장이나 콩팥도 망가질 수가 있고 또 혈관이 막히면서 손가락, 발가락이 썩는 괴사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여러 조직이나 장기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손상이 합병증의 위험을 높이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류마티스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잘 살펴야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이제 폐나 심장,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는데 그 망가뜨리는 기전도, 그 자세한 기전도 그 폐나 심장이나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갖고 생기는 그 혈관 손상에 의해서 장기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스 관절염이나 전신경화증이나 루푸스나 쇼그렌 증후군 이런 각종 류마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런 레이노 현상이 있나 없나를 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저질환에 대한 그런 면역 억제제 치료, 약물 치료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도 잘 복용하셔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도 잘 받으셔야 합니다. 레이노 증후군의 위험이 나이나 남녀 차이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주로 여자에게서 레이노 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남자에 비해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예, 특히 15살에서 30살 정도의 젊은 여자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레이노 증후군의 가족력이 있는 젊은 여자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혈관이 남성들의 혈관보다 조금 더 가늘고 또 추위에 더 민감해서 또 혈관 수축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력도 영향이 있고 또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할 때 혈관이 좀 가늘다는 것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일단 온도차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이노 현상에 임상적 소견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질병이 의심되는 분에게는 반드시 추운 곳에 가갖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색깔이 하얗게 변할 때 꼭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레이노 현상이 확실히 있다고 하면은 그 원인이 1차성인지 2차성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합니다. 항액 항체 검사, 류마티스 인자한 그런 자가 항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손발의 온도 차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게 체열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체열 검사도 하고 또 핵의학 영상 검사인 레이노 스캔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혈액 순환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얼만큼 심한지를 숫자적으로 정량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방법의 검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레이노 현상의 원인이 원발성 1차성인지 또는 2차성인지를 감별을 하고 또 증상이 심한지 심하지 않은지 또 약을 써야 할지 말지 또 쓰게 되면 얼마나 강력한 약을 사용해야 될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치료는 일단 약물인가요? 그렇죠. 약물입니다. 1차성 레이노 증후군 환자 중에서 이제 증상이 심하고 레이노 현상이 자주 재발되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제 혈관 확장제하고 말초 혈액 순환 개선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1차성 레이노 증후군보다 더 예후가 나쁜 2차성 레이노 증후군 환자에게는 혈관 확장제와 말초 혈액 순환 개선제에 더해서 동반된 기저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그런 약물들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혈관 확장제와 이제 말초 혈액 순환 개선제가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환자에 따라 달라요. 2차성의 경우는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1차성 레이노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제 한여름처럼 이렇게 덥고 체온이 상승하는 계절에는 레이노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도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그런 한여름에는 약을 안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뭐 방학입니다. 그 레이노 약 방학입니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환절기라든지 겨울 때는 생기니까 그때는 드시게 하고 네. 따뜻한 시기에는 이제 혈관 확장제나 말초 혈액순환제는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1차성 레이노 증후 경우에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특발성이나 1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치료 효과도 좋고 또 합병증의 위험도 적어서 그나마 걱정이 덜한데요. 근데 문제는 2차성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저 질환에 따라서도 처방드는 약물도 달라질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뭐 기저질환이 전신 홍반 루푸스고 이에 대해서 레이노 증후군이 동반되어 생겼다면은 일단 레이노 증후군의 치료, 즉 혈액순환 개선제와 혈관 확장제를 쓰고 네. 또 거기에다가 다양한 종류의 면역 억제제와 또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환자가 전신 경화증에 동반된 레이노 증후군을 앓는다 그러면은 물론 혈관에 대한 약물도 사용을 해야 되고 네. 피부가 딱딱해지는 피부 경화에 대한 면역 억제제도 사용을 해야 되고 콩팥을 보호해야 되는 약물도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저질환에 따라서 또 기저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또 침범된 장기에 따라서 또 다양한 종류의 면역 억제제와 다양한 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서 기저질환도 치료하고 레이노 증후군도 치료하고 모두 잘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환자의 기저 질환에 따라서 이제 잘 맞춤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요. 쓰일 수 있는 약제는 다양하고 많은 편인가요? 네, 다행히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혈관 확장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말초 혈액 순환 개선제도 뭐 최근에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기저질환에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뭐 다양한 종류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혈액순환 개선제나 말초 혈액 순환 개선제도 환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네. 공통적으로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네. 또 레이노 증후군이 계속 심해진다. 뭐 혈관 확장제와 말초 혈액 순환제를 계속 사용했는데도 뭐 손가락 발가락에 괴사가 생기고 뭐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항혈전제나 또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그 혈관 확장제가 있어요. 네.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제제 뭐 그런 게 또 있고 또 최근에 개발된 혈관 확장 신약 뭐 그런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또 환자들이 지켜야 하는 일상 습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그 체온이 떨어지면은 혈관이 수축되고 네. 장시간 혈관이 수축이 되면 레이노 현상이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네. 일상생활에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특히 심장을 뜨겁게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이노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증상 완화를 위해서 뭐 따뜻한 욕탕에서 뭐 목욕을 하든지 반신욕을 하든지 온찜질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뭐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날이 너무 추운 날은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고요. 또 겨울에 특히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되고요. 손가락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 전문가들은 손가락을 비롯해서 심장이 따뜻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먼저 따뜻해야 그 따뜻한 피를 온 몸에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심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심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 레이노 증후군에 대한 예방법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1차성 레이노 증후군 환자는 이제 특히 겨울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내복을 잘 입어야 됩니다. 내복을 두세 겹 이렇게 잘 입어야 되고 방한복도 잘 갖춰 있고 특히 이제 벙어리 장갑이 손 차갑지 않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벙어리 장갑 끼고 두꺼운 양말 신고 귀마개 하고 또 마스크 하고 그렇게 잘 착용을 하면은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고 또 가능한 추운 곳에 노출되지 않게 그렇게 하면은 레이노 현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위험한 2차성 레이노 증후군 환자는 우선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잘 받으시고 또 매일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을 잘 복용을 하시고 네. 또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진찰을 받으시면서 레이노 증후군에 대한 감시를 잘 한다면은 이런 레이노 증후군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이노 증후군에 대한 진단과 치료, 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은 직업적으로도 손을 자주 씻어야 하지 않나요? 이제 수시로 손 소독제도 쓰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약사이다 보니까 계속 약을 만지게 되잖아요. 네. 이 약이라는 게 피부로도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약 만진 뒤에는 나를 위해서도 네. 또 남을 위해서도 비누로 손을 정말 자주 씻고요. 네, 손 소독제도 정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손이 좀 건조하고 거칠어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정말 건조해요. 네. 그래서 이게 비누로 손을 씻고 또 손소독제를 쓰는 게 이게 오염을 없애고 이렇게 살균 효과가 있지만 네. 피부 입장에서는 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피지랑 각질 등을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입장에서 보면 매우 피곤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조감도 매우 심하고요. 보면 이렇게 잔주름도 굉장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네. 너는 왜 이렇게 손피부가 늙었니? 그런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런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네. 진짜. 참 같은 피부인데도요. 우리가 손발에는 좀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은 보습제를 습관적으로 발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저는 손이 닿는 곳마다 핸드크림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시군요. 네, 책상 앞에도 있고, 가방 안에는 당연히 있고요. 차 안에도 있고, 모니터 앞에도 있고, 거울 앞에도 있고, 이렇게 자주 쓰는데요. 네. 건조하다 보니까 이 건조감이 느껴져서 항상 이렇게 자주 핸드크림, 그러니까 보습제를 쓰는데, 여러 종류의 이 핸드크림 중에서도 네. 좀 보습력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찐득거리지 않고 자주 바르니까 이게 찐득거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림감이 좋은 핸드크림이 필수인데,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 이 핸드크림만은 이게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을 딱 정해놓고 쓰고요. 네. 심지어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 쓰는 거 다른 거, 겨울에 쓰는 거 다른 거, 네, 그 약간의 차이로만으로도 이 건조감이 느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계절별로도 다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보습제가 이제 말씀 주셨듯이 손에 바르는 것뿐 아니라 몸에 네. 바르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네. 성분의 차이인 건가요? 사실 성분의 차이가 크지는 않고요. 네. 제품별의 차이는 약간의 첨가물이나 향 이런 것들이 더 큰 차이를 느끼실 텐데, 기본적으로 보습제에는 크게 3가지 성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수분제, 밀폐제, 연화제라는 요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수분제는 피부에 이렇게 수분을 끌어당겨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수분제란 말은 어렵지만 아마 글리세린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이 글리세린이 대표적인 수분제고요. 네. 요즘은 히알루론산,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성분도 많이 쓰는 수분제입니다. 이게 세안 씻고 난 다음에 발랐을 때 수분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분도 잡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그런 작용으로 주름도 적어 보이고, 표면도 이렇게 매끈하게 윤기 있어 보이게 되는. 그래서 바르고 나면 이렇게 좀 윤기가 싹 나잖아요. 네. 그게 이 수분제 역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주름 개선 효과는 없는데도 이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성분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저온 건조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 성분만 사용하면 각질층의 수분의 증발 속도를 높여서 네. 더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수분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밀폐제와 함께 배합해서 이 제조를 하게 됩니다. 네. 수분제 설명 주셨고요. 그러니까 밀폐제와 함께 배합해서 제조한다고 하셨는데 밀폐제는 또 뭔가요? 네, 이 밀폐제는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서 피부에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말은 어렵지만 바세린, 페트로라둠이라는 네. 예, 바세린 생각하시면 딱 느낌 아시죠? 네. 그렇게 딱 발라줬을 때 수분이 덜 증발되게 하는 바세린만 쓰는 게 아니라 미네랄 오일도 쓰고 라누올린 성분도 사용하고요. 호호바 오일, 올리브 오일, 실리콘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글리세린만 가지고 화장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세린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섞었을 때 우리가 아는 그 보습제 느낌이 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연화제 또는 이렇게 유연제라고 하는데요. 그런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연화제는 피부 속에 있는 인지질을 강화해줘서 보습해주는 제품인데요. 네.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대표적입니다. 이 탈락된 각질세포 사이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를 채워져서 피부를 매끄럽게 만드는 요 세 가지 성분이 보습제에는 꼭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능성 성분이나 향을 나타내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시던데요. 네. PDRN 성분이라고 해서 이거는 또 뭔가요? 네. 올해 최근 그 뷰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분이 PDRN입니다. 네. 예, PDRN 영어의 약자인데요. 원래 폴리디옥시 리보 뉴클레오티드에서 이제 한 절씩 따서 PDRN이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네. 이 성분은 연어 우리 왜 회로도 먹고 초밥으로도 먹고 하는 연어 아시죠? 네. 이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조각입니다. 이 작용 원리는 뭐냐면요. 네. 손상된 피부 세포에 들어가서 DNA 복구를 돕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 아세포라는 것을 자극해서 콜라겐이 잘 합성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이 PDRN은 원래 화장품 성분으로 개발된 게 아니고요. 의약품으로 개발이 됐던 건데요. 네. 상처 치유 및 조직 재생을 위한 이 의약품 성분으로 개발이 되어서 사실 이 성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 안구 건조증에 쓰는 인공 눈물에 이 성분이 배합되면서 네, 그 건조한 눈의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래서 굉장히 저는 처음 이제 인공 눈물로 만났던 성분인데 네. 이게 피부과에서 시술에도 사용이 되었다가 현재는 이제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의약품일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화장품으로 오고 나니까 정말 눈에 많이 띄게 돼서 네. 네,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성분만으로 보면 대단한 역할을 하네. 가서 정말 도움이 되겠네. 이런 느낌이 드시겠지만 사실 하얀 상품에 이 성분이 배합돼서 사용될 때는 이 성분이 피부 장벽, 우리 화장품 바르는 거잖아요. 피부에. 바깥에 그렇죠. 바르는 건데 이 피부라는 거대한 장벽을 뚫고 이게 피부 안까지 DNA 작동한다 그랬는데 섬유 아세포에 작동한다 그랬는데 그 섬유 아세포까지 이 성분이 얼마나 흡수돼서 도달하느냐에 네,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하지 않죠. 네. 그리고 제품에 조금만 들어가도 PDRN 들어갔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함량이 매우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PDRN에 이게 들어간 제품들이 다 고가 화장품들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과 그다음에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좀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성분도 살펴야 하고 종류가 워낙 많아서 고민이 되는데요. 네. 자, 그럼 보습제 선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습제를 쓰는 이유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건조감이 덜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게 수분 공급을 잘해야 할지 네. 또는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는 것을 막아야 할지를 이게 수분 증발을 막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수분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수분제가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네. 수분 증발을 억제하려면 이 밀폐제 성분이 잘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사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이걸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재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건 이제 본인이 써보시고 네. 얼마나 이 보습력이 오래 지속되고 사용감이 좋고 내 피부에 부드럽게 작동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좀 판단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그 화장품의 형태 중에 네. 로션이 있고요. 크림이 있고 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예, 로션이 수분이 가장 많고요. 크림은 로션보다 수분이 덜 하고요. 밤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약간 좀 더 꾸덕꾸덕 끈적끈적해서 수분보다는 밀폐제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형을 보시면서 물에 가까우면 수분이 많고 고체에 가까우면 밀폐제가 많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습제도 부작용이 있을까요? 보습제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드물게 보습제 쓰시고 나서 자극감을 느끼거나 또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유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내가 사용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느껴지면은요, 이렇게 중단하시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셔야 되고요. 특히 이 밀폐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수분이 못 날아가게 막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피부가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이게 유막을 많이 형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트러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바르고 잤는데 우수두두두 올라왔어요. 네. 네,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요. 그럴 때는 이제 제품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만약에 나는 아주 피부가 민감한 편이다. 나는 아무 화장품이나 못 쓴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팔 안쪽에 소량을 미리 사용해 본 다음에 네. 48시간 이틀 정도 보시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뭔가 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가려운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이상 반응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가려운, 바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뽀로지가 올라왔다 이런 표현도 쓰시고, 네. 엄청 가려웠다 이런 얘기도 쓰시는데요. 사실 이제 부작용, 이상 반응, 이게 이제 다들 통칭해서 쓰시는 말인데, 네. 사실 약사들은 민감한 얘기입니다. 이게 부작용하고 그러시군요. 이상 반응은. 네. 네. 이게 부작용은 그냥 주작용인 치료 목적 위에 나타나는 모든 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전에 따라서 약간 성분의 기전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이용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졸음이 막 심하게 오는 부작용이 있는 약이 있는데 네. 이 약을 수면 유도제로 쓰기도 하거든요. 같은 성분을. 네, 예. 그래서 좀 예측이 가능하면서 꼭 나쁜 거가 아닌 걸 이제 부작용, 원하지 않는 모든 반응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상 반응은 약을 정상적으로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해로운 반응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알레르기 체질이라든지 이런 특성에 따라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서 좀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그런 것을 이상 반응이라고 약사들만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시군요. 네. 네. 근데 화장품에는 사실 이 말을 화장품은 약이 아니잖아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어서 네. 이 말을 쓰지 않고 정확한 이제 화장품에서 뭐라고 용어를 쓰지? 제가 찾아봤더니 그냥 잘못된 반응. 예, 유해 사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근데 그냥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화장품을 쓰고 났는데
가려움이 생겼다, 붉어졌다, 또는 염증 반응이 생겼다, 또는 아주 심각한 면역 반응이 생겼다. 네. 이런 것들은 다들 맞지 않는 반응이기 때문에 화장품은 빨리 제거가 가능하잖아요. 몸에 막 들어간 게 아니니까 약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뭔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렇게 뭡니까 좀 더 써볼까 이러지 마시고 네. 당연히 이게 나랑 안 맞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제품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보습제가 이제 화장품이 아니라 또 치료제로 쓰이는 것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에서 이렇게 건조감이 심하거나 피부에 그 보습제로 안 되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습제로를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약을 써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과 라놀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일반 의약품 연고가 있습니다. 네. 크림 타입인데요. 네. 이제 피부 재생 그리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피부 보호 효과가 뛰어나서 이 제품을 심할 경우에는 권해드립니다. 네. 라놀린 성분이 이제 수분 손실을 막아서 이제 보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이런 약을 써야 되는 경우는 이제 이 건조감을 넘어서서 피부가 건조해져서 피부가 갈라지거나 또는 염증 반응이 났을 때는 이런 약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깨끗하게 환부를 한 다음에 약이기 때문에 하루에 2번 발라주도록 복약 지도를 해드립니다. 네. 건조해서 일상이 너무 힘들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건조증을 해결하는 약 중에 말씀 주신 바르는 약 외에 먹는 약도 있을까요? 네. 때로는 먹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약으로는 일단 항히스타민제를 먼저 권해드리는데요. 네. 이게 건조하다 보면 가려움증이 올라오고 이걸 또 긁기 시작하면 가려움증은 점점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 손톱으로 긁어서 이 피부 장벽이 파괴되는 경우 그러면 피부 염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 가려움증이 한번 발생하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네, 아무리 긁지 말라고 해도 사실 가려움 참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일단 급하시면은 거기서 항히스타민제 피부가 이렇게 됐어요. 먹는 약 없나요? 라고 해서 복용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처방을 항히스타민제랑 또 스테로이드제 복용이 필요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에 가셔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는 게 훨씬 빠르게 나아지고 도움이 됩니다. 네. 어린이의 경우에는 특히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요. 보습제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 함께 사용해도 될까요? 네. 이 보습제를요, 왜 어린이용 따로, 성인용 따로 이렇게 구분한 거는 사실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보습제에 들어가는 게 어린이용에는 이런 성분을 써라, 어른에는 이런 성분을 써라가 없고요. 성분을 따로 규제하지는 않고요. 다만 뭐만 규제를 하냐면 전체 화장품 성분 중에 이게 위해할 우려가 있는 성분, 사실 위해한 것은 못 쓰고요. 혹시라도 많이 쓰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화장품 그 정도입니다. 이게 혹시라도 많이 썼을 때 걱정이 되는 성분에 대해서만 이 함량에 대한 상한선 여기까지만 넣으세요. 이 이상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이상을 넣으면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차이가 나고 어른용, 어린이용이 다르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영유아에서 많은 질환 중에 아토피가 있잖아요. 이 아토피에서는 보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약 치료만큼 보습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습제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맞는 걸 찾아서 자주 써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화장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게 아토피에 좋다라는 소문이 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아토피가 아니더라도 아토피에 쓸 정도면 안전하고 효과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에는 이 질환명인 아토피나 치료 효과를 표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을 아예 못 쓰게 그냥 건조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광고에서 그 말들을 막 썼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어린이 화장품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뭔가 좀 관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어린이한테 쓰는 건 좀 더 안전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좀 강화해서 거기에는 살균 보존제 성분 그리고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연모제 성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고 네. 함량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많이 주도록 해서 이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을 좀 담보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안전성에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작성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어린이가 쓴다라고 하는 화장품은 네.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분도 다양한 보습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적의 다행이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